화면, 화면 공유가 잘 됐나요? 네, 잠깐만요.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기ren입니다. 오늘 마이크로바이옴 리포트 쉽게 보는 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쉽게 보는 법이어서 쉽게 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조금 걱정도 되기도 하지만 준비한 내용을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고 조금 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 그 레포트를 보시면 챕터 1부터 4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순서의 흐름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분석 결과 지표 기준하고 그 의미들을 같이 살펴보고 그리고 그 외에도 마이크로바이옴 레포트를 좀 충분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함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레포트로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하나는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그 우리 마이크로바이옴 이제 체병 검사를 맡은 회사 HEM 파머사의 대표이신 지어셉 대표님이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세 개에서 레포트의 주요 지표들 기준을 여기를 참고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많은 리더분들께서 보셨을 텐데 혹시 안 보신 분이 있으시면 전문가가 직접 알려주는 그 내용들이니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왼쪽은 마이크로바이옴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읽은 그동안의 책들 중에서 조금 인상적이었던 책들을 소개한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 레포트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차별점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종합 비타민제라고 이야기하면 WX 차별점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식물 영양소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 영양소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 그 인식의 차이만큼 WX에 대한 개인의 사랑의 크기나 깊이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 검사를 해서 우리처럼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추천을 해주는 데가 시중에 꽤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일의 마이크로바이옴하고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 그 차별의 핵심 키가 뭘까요?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어떤 회사는 보면 장의 유형을 뭐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뭐 프로바이오틱스 그 제품을 추천하기도 하고요. 어떤 회사는 제가 분석 결과 레포트를 보니까 저희들처럼 균형 점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스트 바이오틱스의 균형 점수인가 보다라고 내용을 봤더니 그게 아니고 장내 유익균하고 유해균들의 비율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저희들처럼 단세 지방산의 양과 비율의 균형이 최적화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맞춤형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이랩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은 어떤 거냐 하면 채취를 이제 나의 편을 채취를 해서 내 장 환경을 복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6개의 복제된 장에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1번부터 6번까지를 모두 적용을 시켜서 그 중에서 포스트 바이오틱스의 균형이 가장 최적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최적의 효과를 나타내는 게 어떤 건지를 선별해서 그걸 추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진정한 개인 맞춤형 추천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포스트 바이오틱스의 균형을 최적화해주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선별해서 해주는 정말 진정한 개인 맞춤형 추천이다라는 거, 그 부분을 한번 강조를 드리고 레포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전체 결과 요약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레포트 보시면
전체 요약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초록색 사각형이 이제 전체 표본 결과예요. 이 전체 표본 결과의 사각형이 왜 이렇게 나오느냐 하면 전체 표본이 평균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제가 타원의 상위 20%, 40%, 60%, 80%의 위치를 제가 표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표본의 평균이라고 하면 중앙값이겠죠. 그래서 포스트 바이오틱스면 상위 50%, 그 다음에 장내 유익균도 여기 50% 시점이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도 50%, 그 다음에 장내 유해균 같은 경우는 5종을 검사를 했는데 하나도 검출이 되지 않았을 때 가장 높은 점수인 여기 제일 가장자리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표본 평균의 위치가 이제 한 개가 발견되지 않는 요 사이점이라고 보시면 그렇게 해서 전체 평균 이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의 지표는 이제 포트 받아보시면 빨간 사각형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 표본 평균과 상대적으로 비교한 절대평가가 아니고 통계적으로 분석한 상대평가라는 점을 어떤 분들은 조금 이제 잘못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라는 점, 그거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전체 표본 평균이 이 HM 파머스사가 보유한 약 3천 건 이상의 표본을 데이터로 이제 분석을 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가 될 경우에는 결과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4가지 주요 지표의 기준이 어떤 것인가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포스트 바이오틱스의 균형은 이 지표 기준이 단세 지방산입니다. 그런데 단세 지방산의 양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단세 지방산의 양과 비율을 함께 고려한 지표라는 거 요거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 같은 경우는 미생물 종류가 얼마나 다양하게 있는가 이것도 보지만 이 다양하게 있는 그 종류별로 분포가 또 얼마나 균형 있게 있느냐 이거를 2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내 유익균 같은 경우는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박테리움의 이제 비중을 가지고 지표를 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내 유익균 같은 경우는 5종을 검사해서 검출이 되지 않을수록 이제 5개 중에 하나도 검출되지 않으면 그래프 가에 이제 가장자리에 이렇게 위치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여기 주요 지표에 대한 설명 부분은 다시 뒤에 상세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장내 미생물군을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요, 건강에. 여기 우리 마이크로바이옴 그 레포트의 그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 편에 보시면 그 레포트 하단에 보면 이제 그 참고 논문들이 있거든요. 그 논문 중에 하나 있는 걸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비유가 참 좋아서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여기 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장내에 우리 그 미생물 고운이 있는 걸 이제 잔디밭으로 비유했는데 우리가 항생제를 이제 가까이 하게 되면 이 잔디밭이 어떻게 될까요? 맨땅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그대로 방치해 두게 되면 그 잡초들이 무성하게 되는 번성해서 이제 못 쓰는 그런 땅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러면 복원을 해야 될 텐데 복원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당장 생태계 파괴에 이제 어떤 그 요인이 되는 항생제 같은 것들을 우리가 우선 주의를 해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잔디를 새로 이제 관리하면서 복원을 시키려면 새로운 종자를 뿌리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잔디밭에 사료를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료를 주는 행위가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예 새로운 잔디를 그냥 이식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분변 세균 요법이라고 해서 이런 방법으로 복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나의 미생물군이 불균형이 좀 심하다 이런 경우에 고지방 고당 그 서양식 식단을 장기간 섭취하신 분들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이 건강한 상태로 복원하려면 아무래도 조금 식이 변화에 장기적인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다.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트 2로 이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포스트 바이오틱스의 균형부터 보겠습니다. 포스트 바이오틱스의 균형은 제가 종합 결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세 지방산의 양과 단세 지방산의 비율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단세 지방산의 총량도 중요하고 또 대표적인 단세 지방산 그 세 가지의 비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반영한 그 수치가 포스트 바이오틱스 균형 이 점수에 이렇게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이 포스트 바이오틱스 균형 점수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유익균들이 그 우리 건강에 유익한 그 대사 산물을 생성해내는 걸 포괄적으로 단세 지방산 외에 여러 가지 대사 산물들을 우리가 포스트 바이오틱스라고 부르고 있는데 결국은 포스트 바이오틱스의 균형 점수가 높다라는 이야기는 장내 미생물 유익균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지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세 지방산 총량 말고 비율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율에 관련해서 조금 첨언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지방산 총량이 아프리카인하고 유럽인하고 비교하면 유럽인들이 총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바이오틱스 균형 점수가 유럽인이 훨씬 낮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여기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부티르산 이 세 종류의 단세 지방산의 비율입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 막대 그래프가 유럽인인데 유럽인들 같은 경우는 프로피온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유럽인들은 그 아프리카인들처럼 미생물군의 건강을 회복하려면 이 프로피온산의 비율을 좀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세 가지 비율을 볼 때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부티르산이 대략적으로 6대 2대 2 정도의 비율이 적정한 장내에서의 비율은 그게 적절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아세트산의 비율이 너무 높거나 프로피온산의 비율이 너무 높은 것도 프로바이오틱스 균형에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피온산의 비율이 좀 낮고 같이 특히 단수 지방산 중에 건강에 가장 유익한 역할을 많이 하는 이 부티르산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아지고 하는 그런 밸런스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마이랩 그 리포트에는 단수 지방산의 총량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 단수 지방산의 적절한 비율이 제대로 잘 이루어져서 장내에 만들어지고 있는가라는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프로바이오틱스의 균형이라는 점수로 이제 평균적으로 표본 평균에 비해서 나는 총량도 괜찮고 비율도 괜찮다라면 이 초록색 사각형 바깥의 가장자리 쪽으로 해서 점수가 더 높을수록 이제 가쪽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스트 바이오틱스의 균형을 높이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물론, 추천받는 마이크로바이옴, 이제 자기한테 그 레포트에서 추천받은 그걸 기본적으로 섭취를 하는 걸 기본 전제로 하고요. 좋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게 포스트 바이오틱스의 균형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탄수화물이라는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좋은 탄수화물을 맥이라고 부릅니다. 약으로 맥이라고 부르는데 미생물이 먹을 수 있는 탄수화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맥을 많이 먹게 되면 유익균들이 당연히 정식 많이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맥을 원료로 발효시켜가지고 단세 지방산을 많이 생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맥도 버섯 해조류나 브로콜리, 양배추, 상추, 시금치, 그 다음에 펙틴 같은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폭신한 과일, 우엉, 연근 이런 것들을 맥도 한 종류에 치중하지 말고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단수 지방산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비율을 좋은 비율로 만들어내는 그런 또 방법이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 뉴트리라이트를 통해서 프로바이오틱스의 균형을 또 추가적으로 병행해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요. 이 수용성 식이섬유가 단세 지방산을 만들어내는 가장 좋은 재료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뉴트리 파이버 파우더를 마이크로바이옴하고 꼭 같이 추천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우리 바디키 리셋 그 프로그램에서도 마이크로바이옴 1번부터 6번하고 그 밸런스 365하고 파우더하고 이렇게 조합으로 어제인가요? 프로모션 나왔잖아요. 그런 프로모션들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싱콩 바디 콤부차 있잖아요. 콤부차는 이 콤부차라는 게 만들어지는 방식이 이 발효 이용하는 거여서 사실은 단세지방산, 유기산의 이제 덩어리가 다 들어있는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프링 물을 드시든지 아니면 차를 드실 때는 콤보차를 또 섭취하시는 게 또 마이크로바이옴 생태계를 위해서 도움이 되니까 그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양성이라고 하면 장내 미생물이 얼마나 다양하게 있느냐 하고 또 그 분포의 또 균형도 두 가지를 다 함께 고려해서 지표 점수로 나타난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 보시면 결국 이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의 점수가 높다라는 거는 얼마나 다양한 미생물 집단이 내 장내에 거주를 하고 있고 또 그게 얼마나 또 고르게 균형 있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네 가지 지표 중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지표가 이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 지표가 높을수록 내 장내 환경이 건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양성과 그 종류별 분포의 균형에 대한 이해를 제가 좀 돕기 위해서 그 분류 체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조금 용어들이 그 미생물 이름들이 나오고 있어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이걸 이해하는 거에 또 리포트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담았는데요. 우리가 보통 뭐 동물의 예를 들어서 굉장히 뭐가 다양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고양이과에 속하는 동물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동물의 분류 체계에 보면 이 고양이는 과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막 암기했던 거 종속, 목, 강문, 개라고 이렇게 막 그냥 막 외웠던 저도 기억이 나는데 여기 고양이과에도 보면 여러 가지 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이 속도 있고 표범 속도 있고 치타 속도 있고 이 같은 과에 여러 속이 이제 소속돼 있잖아요. 그리고 사자나 호랑이 같은 경우는 이제 종의 이름인데요. 사자와 호랑이는 표범 속에 속하고 고양이과에 속하고 쭉 가면은 포유류, 척추동물, 동물계에 속하는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균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큰 분류 체계가 문입니다. 그래서 박테로이데테스, 포미큐티스, 액티노박테리아, 프로테오박테리아라고 해서 이렇게 문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면 다양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이 박테로이데스 문에 속하는 여러 가지 속들이 굉장히 여러 종류의 속들이 속하는 미생물들이 분포하고 있다는 걸 이제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박테로이데테스 요 문이 있고요. 또 이름이 비슷한데 박테로이데스라는 이게 속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논문이라든지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이제 뭐 기사라든지 이런 걸 보실 때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 용어가 특정 미생물, 특정 특정 한 가지 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분류 체계의 그룹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박테로이데스에 속하는 종들도 굉장히 숫자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밸런스 위드인 365의 이제 대표 균주가 비피더박테리움 렉티스의 HN019라는 균주가 50억 마리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 HN019 균주라는 건 이 균주는 렉티스 종에 속하고 비피더박테리움 속에 속하면서 액티노박테리아 문에 속하는 사실은 이제 어느 분류 체계에 들어가 있느냐는 이제 이렇게 이름을 명명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성의 의미라는 거는 이런 그 특정 미생물들이 다양한 종이 존재하고 또 다양한 속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문에도 그 각 문별로 또 분포의 균형이 잘 이루어져 있는 것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다양성의 지표 점수가 높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어렵게 설명드린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2018년도 MBC 뉴스에 나온 거 보면 한국인 장내 미생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라고 봤더니 2,000명 대상으로 봤더니 박테로이데스 16%, 프리보텔라 13%, 피칼리박테리움 8%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MBC 뉴스를 보더라도 이런 이제 균들의 분류 체계에 대한 용어들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 뉴스 보실 때도 분류 체계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계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테로이데스 속 같은 경우는 고지방 육식을 주로 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이제 분포되어 있는 미생물이고요. 그 다음에 채식을 많이 하시는 분은 장내에 프리보텔라 속에 속하는 미생물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고요. 과일 채소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페칼리박테리움 속에 분포하고 있는 미생물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균형이 종류별 분포의 균형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박테로이데스 속 같은 경우도 한 20% 정도 분포되어 있으면 내 장내에 다른 속들하고 비교를 했어요. 소화를 촉진하고 유해균을 억제하고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박테로이데스 속에 속하는 장내 미생물들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이 비율이 불균형해지게 되면 그 사람들은 장질환이나 크론병 같은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지금은 급정한 예고요. 박테로이데스 속에 속하는 균들이 또 너무 이 비율이 감소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만균 같은 것을 억제하기가 어려워지고 유해균도 억제하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의 기준은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야 되고 종류별 분포도 굉장히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 어려운 작업들을 이제 우리 분변을 채취해서 기술을 가지고 이제 검사를 해서 지표로 이렇게 표시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양성 관련해서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운동의 효과입니다. 포스트바이오틱스의 균형을 위해서 아까 맥을 많이 섭취하라고 제가 권유를 해드렸잖아요. 운동은 포스트바이오틱스의 균형뿐만 아니라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운동은 일석이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쥐 실험을 통해서 봤더니 운동을 한 쥐들은 단세지방산 특히 고티르산이 크게 증가했다는 그런 결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양성 관련해서는 나와 있는 논문들을 보면은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피칼리박테리움 속에 그 미생물들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또 얘네들이 감소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보스턴 마라톤에 이제 출전을 한 선수들을 대상으로 마이크로바이옴 이제 다양성을 이제 조사를 했는데 마라톤을 이제 달리고 난 후에 보니까
베이로넬라라는 이 미생물 속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이로넬라 균을 갖다가 쥐에다가 주입을 해봤더니 쥐가 트레드밀에서 이제 그 비교 실험을 했더니 쥐가 굉장히 오래 달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지구력을 이제 향상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두 가지 효과를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피칼리 박테리움과 베이로넬라라는 이 균은 우리 마이크로바이옴 그 레포트에 다양성 이제 그 쪽에 지금 나와 있는 거지만 뒤쪽에 가보시면 면역 관련 미생물, 그 다음에 복부 불편감 관련 미생물 이렇게 해서 관련 미생물들이 리스트가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내 유익균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유익균은 유익균의 가장 대표인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박테리움의 이제 비중, 요게 락토바실러스 비중을 표본 평균하고 표본 평균보다 많으냐 적으냐 이렇게 개별 결과치가 나와 있고요. 종합 결과는 요 두 가지를 모두 이제 합산해서 평가 지표로 요 수치를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강한 장의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장내 유익균이 하는 역할이 대표적인 역할은 유해균 정식을 억제하는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하나 중요한 부분은 다른 미생물들의 그 대사물질 생성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표를 보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의 결과표를 봤는데 장내 유익균의 점수가 높은 분들이 대체적으로 비례해서 코스트 바이오틱스의 균형 점수도 비례해서 이렇게 높은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유익균 이 부분에서는 그 유산균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짚어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실제로 유산균이 이제 대표적인 유익균인데요. 다른 미생물보다는 장내에 굉장히 적은 양으로 이제 존재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우리가 유산균 이제 한 포에 100억 마리 들어있는 걸 섭취를 한다라고 봤을 때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의 총수가 뭐 38조로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억 마리를 섭취를 한다라는 거는 전체 미생물 숫자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양인 거죠. 그리고 유산균은 이제 나그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요즘은 유산균이 이제 2주 정도 장내에서 좋은 역할을 하고 떠난다는 것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면 왜 우리가 유산균을 섭취를 하느냐 하면 소수지만 유익균이 우세할 수 있는 장환경을 만들어주면서 전체적으로 그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촉진제 역할을 2주 동안 열심히 하고 이제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건강한 한국인의 식구종 유산균 보유를 보시면 유산균 한 3개 이하 정도가 검출되는 게 거의 한국인의 한 75%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내 유익균에 여기 나타나는 결과는 검사를 내가 받기 전에 유산균 섭취를 이제 좀 계속해서 2주 그 검사하기 전 2주 그 기간에 좀 많이 했느냐 아니면 유산균을 섭취를 이제 하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따라서도 조금은 다르게 결과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이제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건강기능식품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면요. 지금 식약처가 인정한 19종만 가지고 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법으로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락토바실러스 11종과 비피도박테리움 4종에서 총 15개 종류하고 스트레프토코커스, 락토코커스, 그 다음에 엔테로코커스 4종 해가지고 식약처에서 이렇게 딱 고치를 하고 있고 이 외에 장건강 이외에는 이제 개별 인정한 또 기능성 제품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이름으로 시중에서 그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해서 먹는다라고 하면 그게 모두 다 이 식약처에서 인정한 그 균종들로만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점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내 유해균으로 넘어갈게요. 유해균 같은 경우는 이제 5종 검사를 했는데요. 장내 미생물의 이제 불균형을 이 유해균이 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런데 건강한 사람 장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균들이라는 것도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검사한 유해균 5종별로 증상 것들이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에 박테로이데스 프라길리스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검사를 의뢰한 그 분들이 거의 한 30% 이상에서 검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유해균이 뭐 어떤 거지라고 보니까 염증을 촉발하는 요인 중에 이제 하나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프라길리스 검출됐으니까 당장 뭐 문제가 있는가, 그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이게 이제 계속 음성으로 나오는 건지 양성으로 나오는 건지 그런 것들을 조금 모니터링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결과 건강 관련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건강 관련 부분은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건강 관련된 부분들의 미생물의 수치 상태를 나타낸 걸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미생물 수치가 여기에 나와 있는 미생물들의 수치가 낮다고 해서 여기 건강 관련된 그 현재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런 부분들이 실제로 많은 리더분들이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여기 건강 관련 장내 미생물 같은 경우는 논문을 기반으로 선정된 건강 관련 장내 미생물을 지표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중요한 부분에 핵심적으로 이 부분, 그 인지 건강에 관련된 부분만 잘 이해하시면 다른 부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지 건강 쪽에 관련된 또 마이크로 바이옴 레포트의 그 관련 논문을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알츠하이머 병이 걸린 참가자들의 장내 미생물 분포를 이제 본 거죠. 봤더니만 비피도박테리움에서 제가 이제 갈색 표시로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여섯 개의 균 속인데 이 중에 4개가 우리 마이크로바이옴 레포트의 기준 미생물로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걸리신 분들은 이 장내에 이런 미생물들이 좀 적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건강한 사람들의 장내 미생물에 이런 미생물들의 수치가 높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인지 건강에 우리가 이제 이 레포트에 긍정적인 결과로 나온다는 거예요. 네, 요걸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경 건강 관련 장내 미생물 분포에 보면 인지 건강 관련 미생물에 관한 레포트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사고력과 인지력이 낮은 사람하고 정상인을 비교한 거예요. 제가 논문 보여드린 것처럼. 그래서 비교해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 미생물의 지표를 가지고 인지건강 관련 미생물로 이렇게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 미생물 4종류가 있는데 이 미생물들의 장내 수치를 봤더니만 이제 내 장에는 이 미생물들이 전체 표본 평균보다 좀 높게 나왔네. 그러면 이 미생물들이 이제 수치가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인지건강 관련에 이제 점수가 높아서 긍정으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표본 평균하고 비슷하면 유사로 나오고 표본 평균보다 이런 장내 미생물 수치가 좀 낮게 나오면 그건 이제 부정적인 결과에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면 관련 미생물은 이제 분포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시가 되냐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논문을 근거로 기준되는 미생물들을
선별을 한 거죠. 그 중에서 얘가 제가 여기 갈색으로 표시한 비피도박테리움하고 스트레프토코커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수면에 도움을 주는 물질인 가바를 이 미생물들이 많이 생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 수치를 봤더니 비피도박테리움하고 스트레프토코커스하고 여기 나와 있는 엘리스티페스 같은 이런 미생물들이 장내에 굉장히 많더라 하면 평균보다 많으면 그분의 수면 관련 미생물의 결과가 긍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면 관련 미생물 같은 경우도 여기 레포트에 있는 논문을 제가 또 살펴봤는데요. 가바라는 물질이 조금 생소하실 분도 있을 텐데 요거는 그 신경 전달 물질 중에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바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바가 충분하게 생성되지 못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외부 자극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억제를 못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자극에 이거 ADHD 같은 그런 그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든지 자기 감정을 잘 주체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가바가 조금 생성이 좀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반대로 이게 또 신경전달 물질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가바가 무조건 많이 또 생성된다고 좋은 것만 아니에요. 가바가 또 균형이 무너지게 과도하게 생성되면 반대로 또 너무 억제를 시켜버리면 이게 우울증으로 또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바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고 어쨌든 이 가바는 여러 가지 작용을 하지만 스트레스 관리 또는 관리와 수면 각성 주기 조절을 관리하는데 이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바를 생성하는 여기 논문에서 나와 있는 이 락토바실러스 비피도박테리움하고 스트레프토코커스 같은 이런 미생물들이 장내에 많이 있으면 아무래도 수면에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사 건강과 면역 건강 관련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콜레스테롤 건강에서는 지표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사람들 장내에 봤더니 이런 미생물들이 많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내 장내에 이런 미생물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봤더니 충분히 있다, 표본 평균과 비슷하다, 나는 좀 부족하더라 하면은 긍정, 유사, 또 부정 이렇게 반응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체지방 조절 관련 미생물 같은 경우는 마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른 사람들이 장내에 봤더니 마른 사람들은 어떤 미생물들이 많지라고 보니까 여기 엘리스트 패스하고 아크만시아 같은 이런 균들이 수치가 많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 비교를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면역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균들이 얼마나 분포하고 있느냐, 그거를 이제 지표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아크만시아라는 속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아크만시아는 콜레스테롤 건강뿐만 아니라 체지방 조절에도 양쪽에 이제 도움을 주는 균종이다, 속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피칼리 박테리움은 혹시 기억나세요? 앞에 제가 운동 효과에 설명을 드릴 때 운동을 많이 하면 늘어나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줄어드는 그 미생물이 피칼리 박테리움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생물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피칼리 박테리움이 늘어나니까 그러면 이 수치가 높아지면 나의 면역 관련 미생물 수치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면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미생물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사 건강 관련해서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많이 받는 부분들 두 가지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콜레스테롤 미생물 수치가 나는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뭐 1년 전부터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있는데 이 검사 결과가 잘못된 거 아니요? 뭐 이상한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리포트를 바르게 이해하는 게 이제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리고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체지방 조절 관련 미생물이 나오면 살이 잘 찌는 체질을 의미하는 건가요? 이런 부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콜레스테롤 수치 같은 경우는 우리 장내 미생물이 실질적으로 콜레스테롤 함량의 한 3분의 1 이상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콜레스테롤 증가하고 감소하는 건 장내 미생물 군집의 조성만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들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콜레스테롤 건강 관련 미생물 수치가 긍정적으로 나왔다라는 이야기는 장내 미생물 군집이 콜레스테롤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하는 데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유리한 조건에 있는 거죠. 유리한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 다른 요인들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요인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체지방 조절 미생물이 낮게 나오신 분 같은 경우는 아크만시아나 알리스티패스 같은 이런 비만을 억제해주는 균들이 수치가 낮다라는 거죠. 이 낮다라는 의미는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먹으면 더 살이 찌기 쉬운 체질이라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체지방 조절을 하는데 다른 부분들보다 이 체지방 조절 관련 미생물 수치가 높게 나오신 분들보다는 체지방 조절이 조금 불리한 조건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체지방 조절에 도움이 되는 슬림픽 같은 것들 이렇게 함께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크만시아 속에 대해서 이 콜레스테롤 건강과 체지방 조절에 두 군데 다 나오는 미생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크만시아 속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종이 아크만시아 뮤시니필라라는 이 균인데요. 이 균이 장 점막을 두껍게 만들어주는 유익균이에요. 여기 뮤시니필라라는 이름을 보시면 이 뮤신이라는 게 이 점막층을 이야기하는 건데 장 점막층을 필라라는 거는 이제 좋아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균이 장 점막층을 되게 좋아해서 장 점막층을 갉아 먹으면서 그걸 자기 먹이로 삼는 균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장 건강에 해로운 균이 아니에요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장 점막을 먹이로 써서 하는데 이 장 점막을 먹으면서 장벽 세포에 이 뮤시니필라 균이 신호를 보내줘요. 장 점막을 더 만들어내세요 하고 하는 그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크만시아 뮤시니필라 종이 많이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장 점막층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러면 유해균들이 침입하기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뮤시니필라 이 균종은 비만한 사람들은 체내 장내에 거의 잘 보이지 않고요. 마른 사람들이 한 1%에서 4% 정도 보인다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비만이라든지 콜레스테롤 조절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 염증 발병률도 낮추는 좋은 균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균인데 이 균도 유산균 섭취해가지고 늘리는 것처럼 좀 늘리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통해서는 이걸 늘릴 수가 없어요. 식약처에서 고시된 균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간접적으로 늘리는 방법은 식습관과 이제 생활 습관 중에서 아크만시아 유시니필라 성장을 촉진하는 굉장히 좋은 먹이가 또 보이차입니다. 그래서 콤부차, 보이차 같은 거를 자주 드시면 미생물 건강에 이제 좀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운동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 책에 참고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중간 강도의 운동을 여성이 이렇게 하니까 비피도 박테리움뿐만 아니라
아크만시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면역에 도움이 되는 피칼리박테리움 같은 이런 유익한 세균들이 증가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화기 건강에 관련해서는 설사 관련해서 변비 관련해서 복부 불편감 관련해서도 관련된 미생물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가 높게 나오면 긍정적인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사 관련해서 긍정적인 결과라는 건 설사를 쉽게 이렇게 유발하지 않는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복부 불편감 관련해서 나온 균주 중에 베이로넬라라는 균종이 보이시죠? 베이로넬라 혹시 강의 중에 제가 언급했는데 기억나세요? 보스턴 마라톤 달린 사람들이 달리고 나서 봤더니 베이로넬라 이 균이 굉장히 증가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마라톤을 오랫동안 뛰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복부가 불편하면 마라톤 오래 뛸 수 있겠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 균들이 사실 장내에서 여러 가지 그 작용하는 것들이 정말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복부 불편감도 이 베이로넬라 균을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중간 강도의 어떤 그 운동 이런 것들 이제 규칙적인 운동을 하게 되면 장내 미생물 수치를 높여서 내가 평상시에 복부가 불편했던 그런 부분들도 개선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양소 대사 관련해서는 탄수화물 소화에는 어떤 미생물이 도움을 줍니까 해서 봤더니 이런 미생물들이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장내에 이런 미생물들의 수치가 높게 나오면 탄수화물 소화하는데 내가 좀 유리한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단백질 소화 같은 경우도 이런 미생물들이 장내 수치가 높으면 단백질을 나는 소화하는데 좀 다른 사람들보다 유리한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피더박테리움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 소화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락토바실러스 같은 경우는 단백질 소화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유산균이라고 대표적으로 비피도박테리움과 락토바실러스 이 유산균을 섭취를 하게 되면 장내에 이런 소화에 도움이 되는 미생물들 수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음식물 소화하는데도 우리가 도움을 좀 받을 수가 있다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생성 관련해서도 락토바실러스 그 스트레토코커스 등등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균들이 비타민 B군하고 K를 많이 분석하는 그런 미생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정리할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런 결과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전체적인 지표들을 개선하고 좋은 결과를 내려면 어떤 솔루션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여기 마이랩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이제 검사 결과로 피마스에서 몇 번이 가장 좋습니다 해서 그 추천하는 나에게 가장 맞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기본적으로 이제 섭취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섭취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외에도 우리 레포트에 맞춤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해서 식습관과 생활 습관에 대해서 개인별로 이제 변화가 필요한 부분하고 또 지속 하면은 좋은 부분하고 개인별 이제 그게 다 레포트에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은 개인별 레포트를 참고해서 내가 변화가 필요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인지하셔서 그 부분을 고쳐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여기 빨간색 부분이 우리가 그냥 이 부분은 사실 맞춤 라이프 스타일은 장내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반적인 건강 관련해서 피해야 될 음식,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가까이 해야 될 부분, 그 다음 규칙적인 식사, 물 섭취 이런 건 일반 건강에서도 이런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게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이크로바이옴의 그 균형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니까 식습관, 생활 습관이 사실은 모든 건강의 기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강의 드리면서
조금 강조해 드렸던 장내 미생물도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맥을 좀 많이 섭취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운동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해독, 뭐 마이크로바이옴 균형 이 모든 것에 운동은 정말 중요한 필수 요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맥을 가까이 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나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내 입에 맞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찾지, 우리가 내 장내 미생물들이 지금 굶고 있는데 내 장내 미생물들이 내 건강에 도움을 주려고 내가 식이섬유하고 이런 먹이들만 제대로 공급해 주면 얘네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대사산물, 특히 단세지방산 같은 것들을 잘 만들어낼 텐데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레포트 또는 마이크로바이옴의 건강, 이런 우리가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솔루션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실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아미 사업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Y가 필요한 것처럼 이 우리가 미생물들하고 평생 잘 공존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소통을 통해서 잘 유지하고 미생물들이 필요한 그런 먹이들을 내가 신경 써서 주는 그런 평생 건강을 위해서 미생물들과의 공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솔루션 부분에서 제가 좀 강조해 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가 평생 건강을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들처럼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미생물들과의 공존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아미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부분들이 컴패션이잖아요. 마이크로바이옴 건강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미생물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컴패션이 또 한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